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김은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 이집트 에너지 협력 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 한아랍소사이어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휴대폰을 진동 혹은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및 1세션은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한국어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번 채널로 그리고 영어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번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상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입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칼리드 압들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님, 그리고 마영삼 한국 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양국 기업인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어제 그 한국과 이집트 국가대표팀과의 경기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봤는데 경기의 성패를 떠나서 저는 그 양국 국민들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게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살라흐 선수가 못 와서 대단히 아쉽지만 그래도 이집트 팀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베스트 멤버가 아니라서 저희들을 많이 봐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집트 대사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정말 이집트는 예로부터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심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을 넘었고 또 30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의 51.3%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에 하나이자 중동 아프리카 지역 내에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한국과 이집트의 교육 규모는 전년 대비 49.1% 증가해서 우리 작년에 23억 달러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카이로를 방문하고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에는 한국과 이집트의 2조 원대 K9 자주포 방산 협력 사업이 성사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양 정상이 만나셔서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 연구 MOU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과 이집트의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양국 경제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한국과 이집트 간의 에너지 분야 협력 전략에 대해서 개최된 설명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집트의 수소 산업의 개발 트렌드, 그리고 에너지 경제 협력,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이 양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집트 및 중동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집트가 2022년 UN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인 COP27의 의장국을 맡아서 오늘 설명회가 더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대사님께서
저와 함께 나눈 얘기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분야의 어떤 포텐셜이 굉장히 높습니다. 30세 미만의 인구가 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주 높은 의지를, 이 취업이나 교육에 대한 의지를 조금만 더 저희들이 고양할 수 있다면 아주 이러한 인구를 바탕으로 더욱더 크게 새로운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집트 간의 어떤 산업, 교역 이런 협력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 분야에 또는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한국의 많은 제조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진 이집트를 발판으로 이집트와의 이집트 내에서의 어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국무역협회도 이집트 대사관과 함께 양국 기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행사를 통해서 여러 깊이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서 양국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의 손흥민 선수와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득점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우뚝 선 것처럼 한국과 이집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서 세계에 기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영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님, 칼리드 압델라만 주한 이집트 대사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연사님들, 그리고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구다 교수님 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이집트 에너지 협력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사한 행사가 온라인으로 제한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상황이 개선되어서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집트는 강한 햇볕과 바람을 활용할 수 있기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잠재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정부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 발전 분야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COP27 회의가 샤르멜 셰이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적 노력을 견인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한국 정부의 방침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GGGI 설립을 주도했고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화석연료 발전 비율을 40%로 최적화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세웠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집트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절친의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포럼 개최를 후원해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감사드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의 평안과 한아랍 관계 발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칼리드 압둘라흐만 하산 압둘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Excellency, Kwan Suk Lee, Executive Vice Chairman of KITA, Your Excellency, Ambassador Young Sam-ma,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Arab Society,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and professors.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address your distinguished gathering. This is really, I think, one of my first events which are dedicated to both our countries. Egypt and Korea are experiencing a very fruitful relationship, and I must start with this relationship in sports and congratulate Korea for winning yesterday. I enjoyed the match immensely and watching Son play. I wished that Mo Salah was here because I know how much the love of the Korean people for Mo Salah. We also love him very much in Egypt. Th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Egypt and Korea, very briefly, because it can take us hours to talk about this, but in the economic domain is very, very visible and tangible. We see a lot of Korean companies already present in the Egyptian market, and they have been there for years. And the number that I recall was around 170 Korean companies. So this gives you an idea of how much Korea is present in Egypt. Also, we are now in the phase of working together for co-production and localizing of Korean industry in the Egyptian market.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Egypt and the development plan, which is strategically focusing on localizing of industry. And this might seem for Korean companies that it does not fulfill the aspiration of companies that want to export to the Egyptian market. But no, I think this should be looked at in a new dimension in the relationships. We can both co-produce, localize, and re-export and enhance the trade.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Korean economy have played a crucial role. And I think these companie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Egyptian market. One of the biggest markets in Egypt is the construction market. Construction market is also related to the energy market. In Egypt, we are building now 14 new cities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with an economic zone in the Suez Canal region, which is welcoming all Korean companies to establish their branches there and re-export their products, with which they can jointly produce in Egypt with relatively cheap labor and a lot of incentives for their factories, which they can establish there. So this is number one. Number two is that we are seeking in Egypt to benefit from the young population which is available and educated. We have a substantial number of universities, and already we also have a substantial number of Egyptian graduates who can speak Korean. This is very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o put their hands in Egyptians who have
embraced the Korean culture, and know the Korean language. Therefore, we do not have any obstacles in working together, in having those young Egyptians who really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should really look at in a very important way. And I must congratulate all those Koreans who speak my language. I really appreciate that, and a lot of respect to Koreans who know the Arabic language, because I know how hard it is. So we have the right ingredients to communicate. Trade is about communication. Trade is about online trade and face-to-face trade. I have kindly asked the Vice Chairman of KITA, His Excellency Mr. Kwan Suk Lee, to help me to push to have direct airlin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is means cargo planes, passengers, business community traveling, and tourism. This is all related to trade. So trade is very important to have direct links and airline links. I will not go into a lot of details about the energy sector, which is the main topic of this gathering. And the energy sector is related to new energy, to green energy. Egypt is hosting the COP27. In the Glasgow COP26, there was a lot of talk about pledges and commitments financially, because the energy sector and the transition and the transformation from fossil fuel to renewables needs a lot of financing. And the pledges in Glasgow were around the billion figures. Now I think we're speaking around the trillion figures. So I think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the public-private sector collaboration is very important, that we keep this momentum of transferring the pledges to real tangible projects in the COP27. I invite all Korean companies that are working in the field of new energy, renewables, to be there and present in the COP27. We've launched the website, cop27.eg. I advise you to have a look at it. It's very important. Also, Egypt is the place for the Korean industries and exports in the field of new energies. Solar panels. Egypt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hosts the Benban Solar Project, and it's one of the biggest in the world. We have in Za'farana the wind turbines, and we have other industries which are in the new and renewable industries and green energy, hydrogen. Korean companies and Egyptian companies are working together to manufacture transportation facilities with using hydrogen. This is very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o look at the Egyptian market as a win-win situation for the local market and for re-exporting your products as Korean company to a third party company. One more thing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between my country and Korea stands out as a promising field. And in this aspect,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energy, climate, and green industry topics are the top issues now in the Egyptian market. So this is what we should be talking about: energy, the climate change challenges that we are all facing, and the green industry. These are three topics we really should concentrate on. And having said t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on the commitment of my government and my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on the transfer of Egyptian economy to green economy. Sharm el-Sheikh, which is going to host the COP27, is already going to apply this. And when you visit, you will see buses that are operated by electric batteries. And I hope there are batteries made in Korea, in the Korean companies, which I know they are very good at. So therefore, the energy transformation has to be a goal that we should work together to implement. And on the policy level, we have to look at how we should develop our policies in Egypt and
to b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market. Another aspect I would like to mention here is that there are a lot of challenges in the transition from fossil fuel to green energy. Egypt is one of the biggest countries, with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Mediterranean, that is manufacturing or producing natural gas. This industry is another aspect of cooperation between Egypt and Korea, and how natural gas can be a phase for transition and be used to enhance the green economy, and the emphasis that we need to put for businesses to really look at this aspect in a serious way. Now in Egypt, we have a lot of challenges and how to develop a waste management system for the waste that is coming out of industry, is coming out of consumers, and so on. In Korea, you have this technology. I advise you and I ask you to look really at this market from the way how to manage waste management, and so on. Also, the scarcity of water. This is another aspect. Desalination projects, working with solar energy. The scarcity of water is an issue. We are facing a lot of challenges in this because Egypt is depending on the River Nile, and without the River Nile, there will be immense challenge for the 100 million population of Egypt. Around 60 million Egyptians will be affected if the amount of water is lessened. So companies' roles now are to look at the challenges in the different economic sectors. The ecosystem of green energy is important. We have to develop the ecosystems in Egypt, and I think with the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this is also another aspect that we can collaborate on. I don't want to take more time, but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and also to ask you to visit Egypt. Egypt has changed in the past few years. Egypt has been doing miracles by the standard of what Egypt was doing in the past 30 years. In the past 10 years, Egypt has been building roads, transportation systems, airports, new cities, developing health and social projects and incentives for the private sector. Recently, the Egyptian government is giving the private sector in Egypt a bigger role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projects of Egypt. So now it is the time, I think, for both private sector in both countries to engage more and to work together more. We have traditionally a number of Korean companies, I think we all know their names, who are present in Egypt, who are manufacturing in Egypt, and are making profit from the Egyptian market. So I really invite you to visit Egypt. Our doors are open here in the embassy for any Korean company or institution. I look forward to work with the new Korean government and to develop strategic relationships like we've been having with Korea for the past 30 years. In 2025, we are going to be celebrating 3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ut our real and actual relationship goes back many, many years, more than 30 years. I would like to thank you and also to invite you to visit the embassy at any time if you have any inquiry. I have my colleague here who has studied and graduated from the Korean KAIST reputable institution, and we are working to establish a branch of KAIST in Egypt. So if Mr. Sharif, you can just stand up just in case anyone wants to connect with you. He just arrived in Korea. So I think in the embassy, we are giving a very good example of connecting with Korea. Even our diplomats are graduates from Korea. And this, I think, will make our diplomatic relationships much stronger and much more fruitful. And we really look forward to put our hands together for the future and for the green energy. Thank you.
네, 그럼 지금부터 한 이집트 에너지 협력 전략 설명회 본 발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제 관련한 질의응답은 두 번째 세션 발표 후 전체 발제자 선생님의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이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님이신 모우먼 구다 교수님을 모셔서 첫 발제 한 이집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동향에 관련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So before I start,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the kind invitation. It's a pleasure to be here. First time to be in Kita. So hopefully it won't be the last time. I will try to do this presentation Korean style. So I will be Bali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 know of the time constraints. So we're talking here about the trends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between Egypt and Korea. So first, before we talk about the relationship, let's first talk about MENA countrie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n countries. If you look here at the total renewable energy using the installed capacity, I want you to look at the Middle East. And the Middle East should be in brown, and you can see it's almost nowhere. So when it comes to installed capacity, Middle East have a critical limitation regards installed capacity. As for electricity generation, we have the same problem. There is almost no electricity generated from renewable energy in the Middle East. And here we are talking about 25 countries. So it's not only Egypt, it's all over the Middle East. So I think this is crucial to know. When we look at renewable energy costs compared to electricity prices, you see that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prices are much, much higher than other regions. This is because of lacking in capacity for renewable energy. We don't have installed capacities. We don't have electricity generation. So right now, there is some sort of a big challenge for us to face. Moving on, when we look at the energy-related CO2 emissions from 2010 until 2050 and IRENA's scenarios, this is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port. This is the latest report. We have, of course, two scenarios. We have the planned energy scenario and we have the transforming energy scenario, which, of course, have drastic cuts to CO2 emissions. So when we look at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hen it comes to those kinds of plans, we see we need also substantial amount of investment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o at least do planned energy scenario, which is not the drastic transforming energy scenario in the Middle East as a whole. So all this looks as big challenges. However, I would like to say that many countries are committed to renewable energy. We see this in many projects for renewable energy across many countries. So for instance, if you look at Egypt, we have many projects, but of course, the biggest project is Al Dab'a nuclear plant project, which is unfortunately we don't have lots of discussions about because we have a relationship between the Russian Agency for Nuclear Development, and of course we know about the Russia-Ukraine, so it's still on hiatus. Up to now,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but hopefully it can flourish. Let's hope so too. Looking at other countries, also we see this substantial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in all of the Middle East countries. Looking at renewable energy policy, and this is, I think, this is a very interesting slide. You see here some sort of measurement of policies regarding renewable energy in different countries. So you can mix and match, and you can see which countries have more emphasis on renewable energy. I want you to look at Korea here, Republic of Korea. You see how many of the black dots you have. So that means Korea have made huge development when it comes to polici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The financial regulations, the auctions, you see it as clear as daylight. When you look at to other Arab countries, I have just made this red slides for the Arab countries. You see that Arab countries in general are lacking when it comes to this. The good news is that, at least for this session, is that Egypt is one of the biggest country when it comes to renewable energy as compared to other Arab countries. So in the region, Egypt have made some development when it comes to regulatory policies and fiscal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and so on. Of course, it cannot be compared to Korea and cannot be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but
in general, this is, I think, it gives us some hope. When we move to total renewable energy capacity in Egypt, we see that, or in Middle East countries, Egypt is in the blue ribbon. You see that Egypt, from way on, since early 2000s, Egypt was a leader when it comes to renewable energy. This is electric capacity, and also, but this is a question that will be answered. Why is that? Why was Egypt so invested so much in renewable energy early on? Is it because of solar panels or is it because of wind energy? But we'll have a good answer for this. So if we look at percentages of electric capacity by country in the Middle East, we see that Egypt also was a leader when it comes to renewable energy. The same goes for electricity generation. Also, Egypt was playing a major role for electricity generation all over the Middle East. Perhaps until recently, Egypt have been, in percentage terms, losing its rank when it comes to electricity generation. However, still, Egypt is having 43% of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Middle East. When it comes to Egypt and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so of course we know that South Korea, the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visited Egypt early this year, and we have a deal to lend Egypt $1 billion in infrastructure, but it's also in renewable energy. So, and this was not covered a lot, I think, in the media. It was mainly for the arms deals and also for other deals, but it's renewable energy was playing a major role here, which I think this is a very wise step, because if we compare the amount of patents in renewable energy between Egypt and Korea, you will see huge differences. So here, this is the latest data I can find from Egypt for patents on renewable energy. So in 2012, the amount of patents is around, I think, maybe 30 or 40 patents. If we compare this, of course, to Korea, there is no way of comparison. So that means South Korea, of course, have developed so much when it comes to patents. There is huge potential for perhaps technology transfer, something like that. But of course, the comparis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countries. When we look at electricity generation by source in Egypt, we see that most of the electricity generated all over Egypt is coming from natural gas and oil. Hydro is playing a major role. Of course, the hydro, when it comes to renewable energy, plays a major role. And this explains why Egypt early on, it looked like it had lots of potential regarding renewable energy, because of course of the hydro power generated by the High Dam in Aswan in Egypt, in the south of Egypt, which plays a major role, of course. So, which is, I think, still good news. Perhaps if we have more capacity for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High Dam, this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be good. When it comes to total energy supply in Egypt, also we have natural gas and we have oil. But you can see, compared to renewable energy, it has not so much big difference. I mean, it's very, very minimal when it comes to renewable energy sources. So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shows that Egypt needs more developing when it comes to renewable energy. So this is the case of Egypt. So this is what Egypt proposed to do in 2030. This is the reference case. And this is the current case, or this is the latest data in 2014. You can see that in 2030, we will have more emphasis on coal, on natural gas, on fossil fuels, biofuels, and renewable energy doesn't have so far a big emphasis. So I think this should be, at least from my perspective, should be changed a little bit. We should have more emphasis on renewable energy. Because as you know, we have the COP27 and COP28 coming and so on. When it comes to current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Egypt, you see and this is latest data from 2020, it's happening all over Egypt. Lots of projects, hydropower, wind energy, solar panels, and so on. However, if we look at also hydrogen projects, also lots of emphasis on hydrogen projects as well. So this is all good. Yes. So grid-connected photovoltaic plants in Egypt also, it's happening a lot. Wind energy is happening. So all this shows that there are lots of prospects. They try to move a lot regarding renewable energy. So this is a map of current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this is a map of the potential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you can see there is lots of potential for solar and for hydropower on the Nile Valley and so on. So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should be
that should be emphasized. Also, Egypt is trying to have attracted already amount of money of $3.5 billion. This is early on. So this is May 2022. So as you can see, there is lots of things going on, lots of development. Next. Can we try the next? It's not working. Can we go to the next slide, please? That would be great. Yes. So also, there is also more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ors when it comes to renewable energy. However, it's not always, of course, not always rosy. Yeah? So we have opportunities, and we definitely, as Mr. Ambassador have told us, we also have challenges. So this is a survey that was done in 2016 on investors in renewable energy in different countries. And you can see here that their biggest worry in the Egyptian market is the financial aspect. It's not the cost or revenues or legal framework or the social and environment, it's the financial aspect. So the main risk is the risk of revenue stability, it's the risk of counterparty and sovereign risks. Also the risk of insta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And of course we know that even as Egyptians, we know that it's still on hold and lots of development are happening in the Egyptian market and so on. So it makes investors worry when it comes to financial aspect. So this is assessment of mitigation measures that was done in Egypt in 2018. Of course, the more blue it is, the better. So we can see the main risks also, or the main concerns is happening for the financial market or the macro economy overview. So when it comes to foreign exchange rate, this is something that investors are worried about. Tax regime, when it comes to inflation risk. So all these are the major problems. I think it shows a real picture of what's happening. We have a macro overview problems, but in the renewable energy itself, we don't have like big things. But in the macro overview, I think more should be done regarding the policy, regarding the economic situation, which is up to now, we're still not sure about our next steps regarding development and so on. Also, we know that Egypt have the cost of capital and the framework for a green climate fund. For instance, we have debt financing. So we got some loans from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from the Green Climate Fund, which is around $500 million in loans. So also the increasing in loans and in debt, this is another challenge that Egypt government is facing. Also the risks of downgrading, the credit risk. So this is also another thing that is challenging to the investment climate in Egypt. So I guess what I want to emphasize here is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and there are definitely challenges. It's not always spring. Even in lovely Seoul, we have sometimes weather like that. So this is how it happens and all. So the conclusion here is that, and this is an official statement by IRENA, that Egypt has already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in developing and enabling policy, regulatory,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as well as gaining experiences in implementation of a wide range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particularly of solar and wind electricity. However, and this is again the latest research, the main obstacle that Egypt might face is in maintaining the economic stability while achieving renewable energy goals at the same time. So this is due to the imminent need for huge budget for expanding the renewable energy application to meet the targets discussed in the 2030 strategy. So the bottom line here is that providing financial stability and clear financing policies regard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will go a long way in Egypt's quest to achieve its 2030 Egypt energy strategy. So I hope I'm good at time. I didn't. I'm sorry for the translators. I know they might have some problems with me, but I'm sorry about that. But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and I'll welcome your questions. Thank you. 네, 시간 제한이 있으셨는데 빨리 준비하신 내용을 다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구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네. 예, 그러면 저희가 예정된 두 번째 세션과 폐회식과 연결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서상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이집트 그린 산업 동향과 국내 기업 진출 방안에 관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입니다. 앞에 워낙 우리 그 구다 교수님께서 이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주시갖고,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그린 수소 관련 그 주제인데, 많이 또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은 좀 이렇게 가감하게 좀 넘어가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단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이집트의 그 중요성, 특히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하나의 키 포인트 같고요. 다음은 그 이집트의 그 경제 현황입니다. 경제 현황인데, 이집트가 뭐 최근에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제 이 중동 메나 중에서는 가장 이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올해 1월 달에 그 IMF에서 뭐 세계 경제 전망을 하죠. 전망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전체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를 다시 재수정하면서, 전망을 수정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좀 하락했는데, 이집트는 오히려 그 1월 예상보다 더 높여갖고, 올해 이렇게 보시면 이제 5.9% 성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내년에도 5.8%라는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성장세를 이집트가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메나의 중심에 있는 이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아프리카 쪽을 보면은 아프리카에 들어간 관문으로서 특히 이제 이집트가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연합이 2021년 1월부터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했는데, 그 하나의 또 진출 교도부로서 또 이집트의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최근에 보면은 메나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 아프리카 전체를 보면은 이집트가 그 FDI 외국으로부터 투자받는 금액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하고 그린수소 넘어가기 전에 이집트의 그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글로벌 전체 전 세계가 기후 변화의 그 위협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 1.5도씨를 유지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글로벌 이제 우리가 파리 협약을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 또 개별 국가들이 NDC라는 자기 국가가 2050년까지 뭐 탄소를 얼마를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실 기후변화에 좀 취약하거든요. 특히 이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또 거기다 나일강 수원의 이런 감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속되면은 이집트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많은 이제 인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집트도 탈탄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재 위치에 있고, 그게 이제 이집트 비전 2035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통합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 2035, 이걸 통해서 탈탄소 정책을 이제 이집트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이 세계 27위 정도에 현재 차지할 수 있으니까, 향후 205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그 탈탄소 정책을 통해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하고,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발표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캅 27 올해 이제 그 주책으로서 또 탈탄소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할 이런 전망인데, 만약에 이제 이 탈탄소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에는 2050년 되면 전 세계가 이제 이 4도씩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기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집트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굉장히 그 환경 문제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5도씨로 이제 이렇게 그 온도를 갖다 줄이는, 감소시키는 이런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전체 이제 이집트의 그 재생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건 뭐 밑에 그리면 나중에 우리 또 손성현 또 연구원께서도 나올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그 꾸준하게 이집트의 그 전력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아직은
화석연료, 뭐 가스라든지 석탄 관련한 이런 화석연료가 굉장히 비중이 높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2035년 되면은 이 비중이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많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전력 생산이 이제 예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태양열하고 풍력하고 이런 비중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게 자료가 있는 거 중복된 건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어떤지 보면은 태양광이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이집트가 유망한 그런 에너지 산업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제 일주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런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고등학교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태양광 생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력을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밑에 이 지도는 이제 그 태양광의 빨간색이 강할수록 이제 태양광 그 입지가 좋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시나이 반도라든지 그다음에 홍해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 태양광 입지가 좋고, 물론 이제 내륙에 이런 그 사막지대도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입니다. 풍력도 역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풍력이 보통 이제 그 초당 8m 이상만 돼도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m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바람에, 즉, 풍력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지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그 시나이 반도라든지 그 홍해 입구, 수에즈 입구 쪽, 이쪽이 이제 굉장히 그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아래 그 도표처럼 이제 풍력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이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집트에서 풍력 발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린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 그린 수소를 대표하는 이 그린 에너지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이 철강이다 보니까 철강이 가장 이제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포스코도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를 이제 설정하고 있는데,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그린 수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저렴하게 해야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그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2050년 돼도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그린 수소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메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GCC 국가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은 현재 그 오만을 이제 주요 이제 저희들이 포스코가 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포스코에서 이집트는 아직 이제 보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집트를 보면은 굉장히 그 그린 수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봤던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그린 수소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갖고 400억 달러를 갖다 이렇게 그린 수소 생산에 유치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한 11.6기가와트의 그 재생에너지 통해갖고 연간 한 157만 톤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는데, 한국이 그 2050년에 그린 수소를 갖다 약 500만 톤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집트 같은 경우도 150만 톤이면 굉장히 큰 이런 그 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포트 사이드 쪽에 외국인, 주로 이제 유럽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진출해갖고 그린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렴한 그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2030년까지 이집트의 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이제 그 주요 이제 프로젝트들입니다. 이탈리아 그 에니 그 에너지 기업 에니까지 포함해갖고 쭉 이렇게 약 한 150만 톤
정도의 그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게 목표가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그 탑10 그 그린수소 생산 국가 보면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이제 4위로 이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투자했을 때 어떤 분야를 우리가 이제 투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이집트에서 진출했을 때 약간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요 이제 투자 인센티브 보면 상업 등록법이라든지 그 법인세 관련한, 그다음에 그 산업단지 안에서 그 투자 인센티브라든지 또 그 고용을 했을 때 이런 그 지원책, 그다음에 이제 토지 관련해서 소유 규정에 대해서하는데,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한 이제 큰 그 면적의 그 토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만에 아니 다른 그 GCC 국가에 이렇게 한 3기가와트의 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확보하려면은 적어도 사막에 한 5천 제곱 헥타르, 5천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양의 토지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토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이제 또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 환경을 이렇게 분석해봤고, 다음 이거는 이제 투자 시에 이제 약간 어려운 점, 애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든지 노동의 약간 경쟁성이라든지 투자 인센티브가 잘 지켜지는지, 또 금융 문제, 마지막에 또 회사 청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투자 시에 또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이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집트의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거 하는데, 강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1억이 넘는 인구하고 풍부한 노동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기회 요인도 있고, 이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이집트가 2030년까지 지속활동 발전 전략에 대해서 SDS라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2030년에 32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국내 기업들도 좀 들어갈 부분, 그 다음에 이집트와 협력 분야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에 진출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들어가시면 좋겠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대원주민 투자 실효성 정도에 위해서는 투자 규모를 좀 이렇게 대응한다든지, 또 투자 분야를 다원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민간 이 분야 자본을 갖다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데, 특히 이제 현지 정부와 기업과의 이런 역할, 특히 우리가 PPP 사업으로 이제 행태로 들어가야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착할 수 있고, 또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출 전략에서도 좀 단계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에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ODA 사업이라든지 EDCF 같은 이런 원조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다자개발은행 통해서 그다음에 유무상 사업 추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좀 단계적이고 약간 좀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동아프리카팀 전문연구위원이신 손성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집트 경제 동향 및 주요 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성현 전문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이집트의 신재생 에너지 현황이라든지 수소 관련돼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주로 이집트의 경제 현황과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규모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중동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이제 인구 규모가 큰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연평균 이제 지난 10년간 평균으로 했을 때 인구 성장률이 2.1%, 2.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억 명을 감안했을 때 1년에 새로 태어난 인구만 한 200만 명 정도고, 일종의 뭐 신도시 하나가 생겨나는 그런 인구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구조가 전형적인 이 개도국의 이렇게 종 형태로 되어 있고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인구도 지금 전체 인구 50%도 넘고, 그 말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 그리고 노동력도 저렴하다는 장점도 될 수 있는데, 이집트의 산업 구조상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이제 근로자 형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대외 충격에 취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우리가 재작년에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높은 실업률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집트 정부에서도 이 실업률을 특히 청년 실업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금 전체 실업률은 한 12.8% 정도가 되고 청년 실업률은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이러한 실업률 해결을 위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약간 설명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집트가 뭐 아프리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교두보,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왼쪽의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중동 국가라든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 우리가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하고 현지에 생산을 하게 되면은 주변국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거나 그러기에 강점과 이점이 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집트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에너지 생산을 많이 늘려나가고, 이거를 자체 국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중동 지역으로 또 전력을 수출하려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는 이 이집트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향후 이게 전력망이 갖추어지게 된다면은 주요 이제 수출하는 그런 분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그 중동 국가들 중에 가장 이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4년에 LCC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집트는 강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IMF로부터 120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받은 후에 이걸 이제 각 사회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경제 인프라 개선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이라든지 에너지 보조금 축소, 이런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걸 성장 동력으로 해서 지금 뭐 3%대에서 5%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이집트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죄송합니다. 러시아로부터의 밀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기대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지금 성장의 또 다른 동력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7년 정도부터 해서 생산이 본격화되어 있는데, 이집트 앞바다의 조우르 가스전이라고 대형 가스전이 발견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이집트가 지금 자국에서 활용도 하고 있고 향후 수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천연가스를 기존에는 수입을 해서 썼었는데, 이 2018년 9월부터 해서 이제 자체 생산으로 이게 자국 내 이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것 또한 외화 관련돼서 아무래도 수입을 줄이게 되면서 좀 성장 동력으로도 삼고 있고,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서 다른 이제 서비스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 성장 동력이 떨어졌을 때도 조우르 가스전 수출을 통해서 대부분의 외화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과 수혜주 운하 통행 수입이라든지 해외 거주 이집트인의 외국인 송금 등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이집트의 천연가스 생산 전망인데 이게 작년까지 해서 피크를 찍은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부분 생산량은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자국의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생산이 장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집트에서 지금 에너지 전략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집트 비전 2030 같은 경우는 순수 에너지 전략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그런 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0개 분야를 핵심 부문으로 삼아서 주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보조금 이집트 정부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서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정부 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과 함께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그리고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그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이제 비전 2030 2015년에 나왔는데 2016년에 이집트 정부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좀 높이겠다는 그러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통합된 지속 가능 에너지 전략 2035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건데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42%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목표로 제시했던 게 전체 에너지 생산이 한 20%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21년을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수력을 제외하고는 13.9%로 이렇게 전체 이제 전력 생산 중에서 대략 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집트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책들이 잘 실제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자체 정부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만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라든지 민간의 참여를 확보를 하고자 이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든지 BO 제도, 그러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정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걸 정부에다가 이제 되파는 그러한 식의 방식이라든지 경쟁 입찰 제도들도 함께 도입을 해서 민간 기업이라든지 외국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국가 기후변화 전략 2050인데 이게 저번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 단순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만 늘려 나가겠다는 것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 이번에 이집트가 주최국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집트 정부 주최국으로서 이제 비전 향후 이제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 나가는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해당 전략을 발표를 했고 총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런 비중도 늘려나가겠다는 것과 함께 좀 전에 서장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수소라든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도 늘려나가고 다양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지금 이집트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전체 이제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집트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발표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 COP 26차 총회 때 주요 이제 협의 내용으로 나왔던 것들이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고 이번 27차 총회에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라든지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제 개도국의 이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참여라든지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도 해당 전략을 마련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이제 이집트도 넷제로 달성에 관한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집트 전력 및 에너지부 산하에 크게 세 가지 조직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좀 설명을 드리네. 이제 NREA라는 건데, 이게 이집트 정부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실제로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하는 그런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EHC라고 해서 이집트 에너지 홀딩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에너지 실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돼서 이제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집트 송배전 기업이라고 EETC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부 아래 산하 기관에서 어떤 기관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집트가 다양한 산업, 지금 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경제 다각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집트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이집트의 경제 다각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요한 분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관련된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국가 기후변화 전략 2050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는 것과 함께 향후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부품이라든지 기자재 수입 등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력망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들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향후 전략 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글로벌 협력을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집트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사업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이집트를 우리 중점 개발 협력 국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EDCF 자금이라든지 코이카 자금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수소와 관련된 부분도 유망하기 때문에 아까 소상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향후 수소 순수입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집트를 주요 이제 수소 협력 가능 국가로 보고 이쪽에 진출하는 것도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산유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인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 지금 석유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이 고용 창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년 실업이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 자국인 의무고용 제도라든지 그 정부 입찰 시에 현지 고용이라든지 현지 생산을 얼마나 하고 있나, 이것들을 일종의 점수화해서 이게 입찰 시에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현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현지인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좀 이런 것들과 연계한 그런 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발제자 세 분 선생님들의 발표는 이제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발제자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잠깐 그 질의응답 그 세션 준비하기 위해서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테이블이 세팅이 되면 이제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을 단상에 모셔서 질의응답 세션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저희가 지금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또 여기 그 플로어에 열어서 그 계신 분들의 그 질문을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김동주 직책은 안 밝히셨는데요. 김동주 사원이신지 김동주 님께서 서상현 연구위원님한테 질문을 물었습니다. 뭘 질문을 물었냐면 이집트가 최근 총리 발표로 그린 수소 생산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이 국내 그린 수소 기술 기업의 현지 진출 시 어떤 특장점으로 활용 가능할지에 대한 연구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동주 부장님께서 선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 총리께서 4월 달에 그린 수소 생산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언급하시는데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으시는데 유럽 기업들이 이제 이집트 정부하고 그린 수소 생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프로젝트 이제 설명 와중에 이제 이렇게 총리께서 발표하셨는데 그 핵심은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사이트 그러니까 부지를 갖다가 할당을 해주고 그곳에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린 수소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여건을 갖다가 개선시켜주겠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그 발표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그린 수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재생에너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거주하지 않는 분야가 많아서 쉽게 할 수 있지만은 한국이 사실은 이제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에 경쟁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선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없고 확보한데도 토지 비용이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햇볕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이점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집트는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래도 토지 확보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총리께서 그린 수소 만드는 뭐 부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지 할당제를 해준다는 그 측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만약에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분석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한 분께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이분은 스팀짱이라고 하는 이게 기업 이름인지 아니면 자기 닉네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희 님께서 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브로드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최근 중동 비즈니스 트렌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아주 되게 브로드하게 이렇게 해오셨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중동이 지역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국가마다 특성도 다르고 이제 뭐 사업 전략이라든지 뭐 사업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현지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게 현지 진출과 관련돼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집트에 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입찰이나 이런 걸 참여할 때 이게 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지 고용을 얼마나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정부 입찰에 이제 입찰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공개 입찰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좀 어려움을 겪고 수주가 안 되는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특성들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을 할 때 현지 인력 고용을 하고 현지 인력에 대한 직업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진출 모델을 마련을 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아까 분야로는 지금 이집트뿐만 아니라 사우디, UAE 이런 GCC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에 상당히 유망 분야로도 할 수 있겠고, 지금 다른 이제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량안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가능한 분야가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래서 현지 곡물을 제외하고 현지에서 식물을 생산할 때 물을 사용을 줄여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스마트팜 분야가 좀 유망하게 떠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예, 그것과 더불어서 현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 산업 분야가 좀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브로드한 그런 분야이기는 한데, 이쪽이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가장 원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질문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세한정민에서 그러니까 아마 부품업체인 것 같은데, 여기 이분은 아마 이제 그 뭐 저탄소나 이런 거 그 직접적으로 그런 에너지 그 저탄소 에너지나 그린 에너지 쪽에 진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는 부품업체로서 이제 납품을 하고 이런 건데, 거기 그런 자기네들 같은 작은 부품업체도 어떤 이렇게 컨소시엄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이거는 손성현 교수님이나 아니면 서상현 연구원님 두 분 중에서 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우리 그 손정훈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GCC MENA 국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장벽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부품도 자국산 의무 규정이, 예를 들면 70%, 사우디 같은 경우는 70% 이상은 자국산 부품을 활용해서 뭐 어디 플랜트를 짓는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들고 해갖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부품이 아니면은 사실 부품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 현지 걸 대부분 이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 수술을 한다. 그게 필요한 꼭 핵심 부품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가게 되면은 뭐 단가 측면만 맞으면은 사실 뭐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한 한 현지 국가들은 자기네 국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쪽 국가에서 생산 안 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좀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든지 효율성이 있다든지 가격 경쟁이 된다든지 이런 특화된 분야가 아니면은 범용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마이크를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직접 드리고, 여기 현장 참여자분들에게서 질의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길이고요. 저는 한양대 에리카 캠프에서 한 20년 있다가 지금 나이가 돼서 현재 이집트하고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최근에 12월, 1월, 3일 3번에 거쳐서 카이로에 방문한 적이 있고, 처음에는 전혀 이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3번 정도 가면서 느낀 사항이, 우리도 이집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이집트 우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오늘 나오신 포스코 경영연구원이나 대외정책경책연구원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만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는 이제 한양대에 있을 때 시화바늘공단의 기업이 한 2만 5천 개 되는데 산학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화바늘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전통적인 기업도 있고 첨단 기술도 있지만, 이 전통 기술하고 첨단 기술 모두가 이집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제가 3번 가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나오신 손성현 전문위원 연구님은 설명 잘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 뭐 전략적인 정책을 하고 이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시어반원공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집트에 갈 의사는 있는데 프로모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어떤 특정 분야별로 그룹핑을 해서 뭔가 이게 프로모션하는 TF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아까 이제 그 포스코 그 서상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의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거기에 로컬라이제이션 현지에 있는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현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오늘은 특히 뭐 에너지 관련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부문별로 그룹핑을 해서 예를 들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TF 팀장이 되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현지 기업들하고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하는 장으로서 충분히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최한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조금은 누군가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니까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뭔가 이거를 그 자체 이렇게 뭐 펀드를 만든다 돈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기업분들과 어떻게 그런 직접적인 저희가 대화의 채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좀 힘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부 정책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달라고 보고서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활용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이제 플랜트 협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트라에서 주로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정책상의 그런 코트라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실질적으로 그런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현지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책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언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코트라든지 플랜트 산업협회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한 경험도 있고. 근데 조금은 거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뭔가 이게 이런 뭐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좀 이걸 좀 현지에 할 수 있는 전략을 꾸미고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코트라라든지 플랜트 산업협회는 뭔가 그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이제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늘 제 생각에는 그 대외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석세스 스토리를 하나 만들면은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저도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 예,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신지요? 네. 그러면 질의를 하시면 또 다른 질의자가 있어서 질문을 다 한번 받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전에 울산경제진흥원 원장을 지낸 김형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제가 앞에 늦게 와서 그러는데 보면은 조호르 지역에서 천연가스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요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러시아 제재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유럽 동유도 마찬가지지만은 막혔는데 지금 이집트의 천연가스는 이게 해외 수출할 여유도 있는지요, 혹시? 그러면 아마 우리 쪽에서도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 대신에 대체로 이집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카타르가 대체건데 카타르 물량도 뭐 2026년까지는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혹시 천연가스 수출 여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럼 지금 질문 2번까지 받고 답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엔지니어링 이재령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손성현 전문 연구원님 연구자료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9페이지에 이집트 ISES 2035 신재생 발전 목표를 보고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가 2022년 기준으로는 6%였는데 2035년 기준으로는 2%거든요. 나머지 뭐 태양광이나 윈드는 올라가는 상황인데, 혹시 이집트 정부에서 수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는 게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 지금 수력 발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의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중요성의 측면에서 향후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는 없고, 이제 아무래도 전체 전력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풍력, 태양광 이쪽에 좀 중심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s. Regarding the question on the natural gas prospects in Egypt and all that, I have to tell you that yes, now Egypt is considering this, what's happening now on the global economy and all that, and I think there is now big plans to unite with other Arab countries in order to export natural gas. And this is actually what's happening. One of the main activities tha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o is trying to push natural gas as a substitute for the Russian gas to Europe. They're trying their best to do this right now, but we're not sure. I mean, before I came here, I was also looking at this topic and I tried to find the latest data. We see lots of diplomatic relations, lots of diplomatic talk, but we don't have up and now a concrete contract with the EU with regards to export of natural gas. So we have to keep our eyes looking and hopefully it might work. But Egypt's government's plan is to emphasize this, is to use this as a main stepping stone towards EU supply of energy. So this is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Sure, regarding the water question and the high dam, to be honest, I didn't hear of any projects happening with regards to high dam. There is the emphasis is mainly on solar panels, on wind energy, on other sources of energy, hydrogen and all that. But regarding the high dam,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this is happening a lot. And if you remember, sir, in my slides and also in Dr. Song slides also, we have shown prospects of the renewable energy in Egypt nowadays, potential and prospects. So you can see we don't have lots of emphasis on water. It's mainly on wind and solar and hydrogen mainly. Thank you so much.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할 이집트에서도 좀 어떤 행위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국가 수준에서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대사님께서 질문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마이크를. Ye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anelists who have given us an overview of what's happening in Egypt and the future of energy and renewable energies in the Egyptian market. 네, 패널리스트 분들 모두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이집트 에너지 전략에 관해서 전반적인 오버뷰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I would like to add to what Professor Dr. Mu'min Gouda mentioned about the different sources. Egypt is building its first nuclear power plant, and I have to say some good news that Korean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And it's a very important project for the Egyptian energy supply. And this project is moving according to a plan, and it is not subject to any of the sanctions because, as we all know, that it is part of a project with Russia, but these projects are not part of any sanctions. And the Korean company are very much keen to really start on the ground, to be very optimistic. We are looking at a time frame that is not long term, but I would say medium term, where we are going to see this project up and running. And this is a new technology, it's a new industry for Egypt. Not new in the sense of expertise, but we do have a lot of expertise in this field. And I think it is going to be a new phase of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this field, which is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also in the energy domain. 네, 구다 교수님께서 다양한 에너지 소스의 에너지 원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집트에서 최초로 생기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 한국의 기업이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우선 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경제적인 제재에 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중기적인 타임라인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는 이집트에선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원자력 발전소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Just one more comment on the natural gas. I'm sorry, I'm taking a lot of time,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know that the Eastern Mediterranean Forum is a group of countries, and it is having the headquarters in Egypt. And these countries include Egypt, Palestine, Israel, Cyprus, and France, and Greece, and Italy. And there are two observers in this forum, the US and the EU. And this is not an official request, but it's just a suggestion, since we are here debating future prospects. Why not Korea to think to become an observer in this institution? Korea is an importer of the natural gas, and I think from this region there was a supply to Korea from the total amount of what Egypt is producing was around 5%. Of course, this is a very small amount. Another important information where Egypt and Korea can cooperate. Egypt now is building a pipeline supply for this gas to Cyprus and eventually into the European market. A lot of Korean companies, they have expertise in building such infrastructure projects. So this is another aspect. And that's why I'm just projecting why not Korea to express more interest in this Eastern Mediterranean Forum for Natural Gas. Thank you. 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천연가스 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스턴 메디테리안 내추럴 가스 포럼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이집트가 본부를 가질 예정이고,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가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국과 EU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협의에 대해서 한국도 옵저버 국가로서 참여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천연가스 생산이 가지고 있는 양은 5% 정도로 전체 발전량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지만, 또 이집트와 한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예정이고, 이 파이프라인은 사이프러스를 거쳐서 결국에는 유럽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실행 가능한 단계는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저희 이 국제 협의에 대해서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학계, 국책연구소, 기업연구소 또 그 해당국 대사님까지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의를 받고 싶지만 아마 시간 관계상 더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그래도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두 분이나 그러면 네. 이 두 분 질문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이오나노 코리아의 정일입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대개 이제 폐기물을 수소나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쪽인데 지금 현재 그 이집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폐기물이 뭔지 뭐 라이스허스크라든지 왕계 우리 이야기하는 아니면 사탕수수 지금 현재 다 그 디젤을 뽑고 난 이후에 어떤 물질이라든지 혹은 일반적인 인더스트리얼 웨이스트 폐기물이라든지 산업용 폐기물 혹은 생활 폐기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폐기물이 뭔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폐기물을 신재생 에너지 할 수 있는 그 대상의 대상이 어느 것이 가장 많은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질문 두 분 거 받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페서 모하벤 쿠다. My question is what happened already? What happened because of Russia, Ukraine, and what will be? Because my company we prepare to start a business in Egypt with some kind of cooperation with a local company, but we afraid that Russia Ukraine situation can make a serious problem. So I wish to hear your opinion. Thank you. 네, 저도 폐기물 관련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그 수소 프로젝트 중에 제가 이제 보면은 수소를 갖다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을 활용해서 연간 보면 80만 톤인가요? 이렇게 생산한다고 이렇게 30만 톤인가? 예, 한다는 이런 그린 수소는 아니겠지만은 완전한 그린 수소는 아니지만은 폐기물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정도로 아마 이제 폐기물을 활용한 이런 사업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탕수수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쌓여있는 굉장히 많은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갖고 보면 많은 업체들이 바이오매스 식으로 해서 그걸 해서 에너지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데 다른 현재 이집트에서 폐기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건 자세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 regarding the waste and kind of products that Egypt might face some challenges with getting rid of. Actual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evelop waste management and all that. There are some development that happened in the last few years, I think. However, up to now, up to my knowledge, we don't have this whole system of waste management that's similar to Korea. But hopefully there is policies for this, and there is governmental prospects. But up to now, we don't have this kind of waste management system, up to my knowledge. So I hope we can know about that more in the future. Regarding the question of Russia, Ukraine,
Let me tell you honestly, usually I'm teaching my students about the good things and bad things of economic events. We never have only good things and bad things. Even with something horrible like Russian-Ukraine conflict, Egypt looks at it with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of course. We have many problems with regards to this. We have a problem of tourism. Of course, Egypt depended on Ukrainian and Russian tourism for a long time. And this is affecting, of course, foreign exchange. Also, the wheat supply. So also this creates food shortage. And so we have many problems when it comes to this. Instability in the region as well. Also, it's something that's happening, prevalent. However, there are some silver linings, not always bad. So the good thing is that, as we have mentioned, natural gas prospects is a major thing. More unification and more collaboration with Arab countries when it comes to energy supply to Europe. This is also another thing. So in all honesty, I think the external aspects of the Egyptian economy can actually benefit from what's happening with Russia and Ukraine. But the internal aspects is the challenge. Can the government do its best and to create financial stability with regards to foreign exchange and interest rate? This will be the challenge that I think even the president himself is talking about that in the last few days, and he's trying to create some sort of a national dialogue when it comes to economic aspects. So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But if the next few months passes on without major problems, then I think it will be safe to invest and safe to proceed with your investments in Egypt. So thank you so much for this question. 네,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그냥 페이멘트 하고 저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 그다음에 그런 국책, 그다음에 사기업 연구소, 그다음에 중동 대사관, 그리고 또 저희 학계 이렇게 사자가 만들어서 하나의 포럼을 만들어서 계속 서로 민관학이라 그러죠. 민관학 교류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것이 뭐가 필요한 건지를 해서 계속해서 그런 의제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런 행사를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이런 행사를 무역협회에서 장소들 제공하시고 같이 해주셔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계속 시리즈로 저희가 계획 중이니까요. 혹시 오늘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회의 주제도 짜고 그거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말 필요한 그리고 실용적인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저희 행사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발제를 해 주신 우리 세 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해 주신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다음에 하나소사이어티,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모든 담당자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